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고졸 도덕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졸 도덕은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자, 오늘 1단원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를 해 가도록 할 거예요. 1단원에서는요, 윤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단원에서 검정고시 시험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다음 단원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1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단원은 좀 여러분이 공들여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단원에서 우리는요, 1단원의 주제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윤리학의 분류와 윤리적 접근. 자, 이 윤리적 접근에서 서양적 접근과 동양에서는 어떻게 윤리적 접근을 했는지, 또 윤리 문제를 탐구하고 성찰은 어떻게 했는지를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은 윤리학의 분류,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은 공부하고 났을 때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났을 때 여러분이 이 지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지도 안에 지금은 윤리학, 규범, 메타, 기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한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는 이 윤리학 분류해서 규범과 메타와 기술 이렇게 나눴을 때, 규범 했을 때 더 떠오르는 게 많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는 지금 윤리학의 분류 파트입니다. 윤리학의 분류에서 여러분이 오늘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야 될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는 바로 이 윤리학의 분류는 세 가지로 나뉜다. 자, 첫 번째, 규범 윤리학. 규범 윤리학. 자, 규범 윤리학이라는 건 뭘까? 규범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집에 엄마가 여러분한테 이건 꼭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그 지도자가 되시는 분이 이건 반드시 지킵시다 라고 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규범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것,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위적 성격이 뭐예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는 거죠.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거짓말은 하면 안 돼. 사람을 때리면 안 돼. 자, 이런 것들이 다 이 규범 윤리학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규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윤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규범 윤리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규범 윤리는 또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윤리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론 규범 윤리학입니다. 이론 규범 윤리학입니다. 자, 이론이 있어. 근데 그 이론이 그냥 이론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해야지. 실제로 그 이론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떤 실생활의 영역에서, 사회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에서 생겨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실천 규범 윤리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 검정고시에서는 응용 윤리라고,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응용된다고 해서 응용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응용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윤리학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윤리학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을 때,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제시해주는 게 규범윤리학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규범윤리학 안에는 이론을 제시해주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론적인 토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론만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회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에서, 예술의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전쟁의 영역에서, 평화의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윤리학의 분류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 규범 윤리학이 있다. 근데 그 규범 윤리학 안에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 있고 실천 규범 윤리학이 있다. 자,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이 메타 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공부할 때 메타 인지를 하십니까? 메타 인지를 한다는 건 뭐죠? 자, 메타라는 건 뭘까? 메타. META. 자, 메타라는 거는 뭐냐면 위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본다. 이 윤리학을 위에서 본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윤리학이라는 건 뭐야? 윤리학은 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 선하다는 건 뭐가 선한 건데? 라고 해서 이렇게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검증하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럼 이게 선하다는 결론이 나왔어? 그럼 그게 논리적 추론이 정당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근데 윤리학이 뭐가 선한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학문이 될 수 있어? 선하다는 걸 우리가 과연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이 윤리학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윤리학이 학문이 될 수 있어 라고 이 윤리학 자체를 분석해보는 그런 윤리학으로 이걸 또 분석 윤리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메타 윤리학이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냥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뭔가를 기록하고 서술하다는 뜻입니다. 기록하고 서술하는 이 기술 윤리학이 있어요. 윤리학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문화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거야. 그냥 그거를 기술하는 건데 라고 말하는 게 기술 윤리학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필기를 하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윤리학의 분류. 자, 윤리학의 분류하면은 어떻게?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이 있어. 그런데 규범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으로 나눠지지 라고까지 머릿속에 한번 넣고 자, 그 다음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머릿속에 오늘 저는 계속 이걸 반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도 한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해봅시다. 일단 윤리학에 분류하면 규범, 메타, 기술 자, 이렇게 나뉜다는 거 아셨죠? 자, 그러면 규범 윤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규범 윤리학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론 규범 윤리학이 있고, 그쵸? 이론 규범 윤리학이 있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실천 규범 윤리학이 있다. 실천 규범 윤리학이 있다. 그리고 이 규범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규범이야. 아니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했어? 그럼 전 여러분들 규범 제시를 할 수 있죠. 복습을 반드시 하십시오. 제가 외우라고 한 핵심 키워드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사회 안에서 서로 간에 규범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훔치면 안 되지. 마땅히 정직해야지. 뭐 이런 여러분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어. 자, 그걸 바로 뭐예요? 당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위적. 그래서 이 영어로는요, 규범 윤리학을 뭐라고 하냐면 노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노멀. 노멀에서 나온 노메이티브. 자, 에틱스가 윤리학이죠. 에틱스. 자, 노멀에서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들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당위적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솔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그게 가치 있는 거야. 라는 거야. 당위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뭘까요? 이게 기준이야.
진실하게 사는 게 기준이야.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기준이야.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기준이 지금 개입돼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규범윤리학은 윤리학이 뭐냐고. 윤리학이 기준을 제시해줘야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그게 바로 윤리학이 할 일이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규범 윤리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이 있고 실천 규범 윤리학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론 규범 윤리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기원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칸트나 막 이렇게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항상 생각했어요. 무엇이 우리가 선한 것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선한 것인가?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뭐를 만들어서 이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 토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이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은 선, 악. 여러분은 뭐가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이론, 도덕 원리를 제시했고요. 어떤 도덕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선한 인생이지? 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수용할 만한 도덕 원리 이론 체계 틀을 제시하고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론적 토대 몇 가지 예시를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이론 규범 윤리학을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양의 이론 규범 윤리학을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도덕 원리를 따르는 것이 선한 행동일까요? 자, 그래서 이 선을 이 이론으로 정립을 했어요. 자, 세 사람을 우리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칸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칸트라는 사람이 이론적 토대를 제시합니다. 그 사람이 제시했던 이론적 토대는 바로 의무론이라는 이론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어떤 게 선한 걸까? 친구가 기뻐할 것 같아서 내가 친구를 도와줬지. 이건 선한 걸까요, 여러분? 칸트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요? 친구의 감정을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했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선은 뭐냐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건 친구를 돕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하는 거야. 도덕 법칙에 맞는 행동이니까 하는 거야.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선한 거야. 내가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내가 얘가 이걸 하면 기뻐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했어. 이거는 칸트가 생각했을 때 선한 게 아니었어요. 칸트가 생각했을 때 선한 건 뭐냐면 이게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선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게 이 칸트가 제시한 이론 규범 윤리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뭐야? 네가 한 행동이 선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네가 한 것의 동기를 봐야 되는데 네가 한 그 일을 한 동기가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선한 게 되는 거야. 칸트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너무너무 아름다웠지 않니? 네 가슴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도덕 법칙이 있단다. 그 도덕 법칙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 때 넌 선한 삶을 살 수 있단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칸트는 의무론이라는 이론을 제시해서 선한 것은 도덕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바로 선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 선을 행한다는 건 도덕법칙. 네 가슴에 반짝반짝 빛나는 저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네 가슴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도덕법칙을 따른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 그게 바로 선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것이 바로 칸트의 의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요 칸트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거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아예 머리에 넣고 갑시다. 칸트 의무론 도덕법칙 자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벤담이라는 사람도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라고, 자, 이 벤담이라는 사람도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도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론을 주장했냐면 공리주의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자, 벤담 공리주의 외워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무엇이 선한 것이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 최대한 많은 사람의 최대한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 제일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것, 자,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자, 최대 다수의 가장 제일 많은 사람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가지고 오는 것. 자, 그러니까 이익을 제일 많이 가져오는 것. 자, 이거를 앞으로는 우리가 최행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최다체행을 가져오는 것,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동, 그것이 바로 선한 거지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롤리의 그 딜레마 해서 지금 기차가 가고 있어. 그 트롤리가 가고 있어. 그런데 이 트롤리가 지금 어떡해요? 브레이크 고장이 났네. 어떡해요? 자,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 자, 근데 지금 얘가 그대로 이 철로길을 다 따라서 가면 원래 철로길에 여기에 지금 몇 명? 4명의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 4명의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한번 길을 바꿀 수가 있는 그 장치를 누르면 길을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한 명이 있어.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여기에서 당연히 눌러서 어떡해요? 희생자를 최대한 줄여야죠. 이게 공리주의자인 거죠. 이게. 왜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한 쾌락은 늘리고. 자, 어떻게? 이 고통은 줄여야 됩니다. 라는 게 공리주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원래 길은 여기였는데 그런데 버튼을 누르면 원래 안 죽을 사람이 죽는 거니까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4명 죽는 거보다는 1명 죽는 게 낫죠. 아니 이게 4명의 손해를 보는 거보다는 1명이라는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손해를 줄여야 돼요. 이익을 극대화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이에요. 이 트롤리 딜레마 얘기할 때 이 공리주의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는 그러니까 뭘 봤어? 동기가 어떠한가? 네가 그 도덕 법칙을 위해서 했는가를 봤잖아. 근데 여기는 뭘 봅니까? 결과를 보지, 결과.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냐 이걸 보잖아 여기는. 그치? 자, 그래서 이 칸트의 의무론에서 말하는 선과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선이 달라. 그치? 그래서 이런 이론적 토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우리 하나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여러분이 외워야 될 이름입니다. 자, 도덕 시험을 위해서는 외워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이론을 만들었냐면 어떤 이론적 토대를 선한 삶에 대해서 다 생각이 이렇게 다르네. 여러분은 무엇이 선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사람은요. 덕윤리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행위자의 성품이 중요한 건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행위자의 성품이 중요한 거야.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야지. 이 행위자보다 더 중요한 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행위자의 성품이야.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질 수 있어.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한 대 이렇게 손바닥을 때렸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그게 동네 깡패가 한 것과 이게 훈장 선생님이 한 거는
똑같은 행동이라도 다른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야. 선하다는 것은 행위자의 성품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어떤 게 선한 행동인 것인가. 자, 여러분은 뭐가 선입니까? 우리 선한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쵸? 자, 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했어요. 이 땅을 살던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이렇게 만든 거야. 칸트는 도덕 법칙에 맞는 것이 선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벤담은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동이 선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동을 보지 말고 행위자를 보세요. 행위자의 성품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오래전, 언제부터? 이 기원전부터 이제 이런 이론들이 계속 주창됐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론들이 막 주창해,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이론적 토대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이게 왔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자, 실천규범은 제가 응용 윤리학이라고도 한다고 여러분 설명했었죠. 응용이란 단어 적어둡시다. 검정고시에 응용윤리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20세기 중후반이 되면서요, 자, 20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아니 무슨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단 말이야. 근데 이론적 이 토대를 마련했는데 20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20세기 중후반에 사회, 과학, 이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 윤리의 발달 속도는 느렸습니다. 윤리의 발달 속도는 얘는 빠른데, 발달이 빠른데, 여기 빠름까지 쓰는 게 좋겠어요. 자, 얘는 발달 속도는 느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도 그래프 그려주세요. 자, 이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는 막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지. 빠르게 발달하는 거지. 그런데요, 이 윤리는요,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어떻게? 이 사회과 기술을 막 발달했는데, 그럼 기술을 사용할 때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 윤리도 똑같이 발달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야, 그렇지가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뭐가 발생했어요? 윤리적 공백이 발생했다라는 거지. 윤리적 공백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윤리적 공백,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윤리적 공백을,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실천규범 윤리학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의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 이 이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리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요, 현대 사회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자, 실천규범, 얘는 이론적 토대 마련이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렇게 윤리적 공백이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기술이 발달했는데 윤리가 발달을 못하니까 기술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막 무기들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는데 그 무기를 쓸 줄 아는 어떤 윤리의식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해결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 이론적 토대, 그럼 그걸 가지고 진짜 문제를 해결해내야, 각 영역을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나타나는 게 실천규범 윤리학인데, 그래서 이 실천규범 윤리학은요, 자, 이 현대사회에서 이 직면하는 실제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적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해결이 중요한 거예요.
해결이 중요한 거예요. 해결.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럼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실천규범 윤리학이 있다. 근데 그 실천규범 윤리학의 그 각 분야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실천규범 윤리학의 그 분야들의 환경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우리는 환경윤리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과학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을 과학윤리. 그쵸? 자, 사회에서 어떻게 분배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사회윤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쟁에 있어서 전쟁할 때 어떤 것들은 꼭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 자, 그건 전쟁윤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전쟁입니다. 자, 다시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전쟁윤리. 문화에서도 지켜야 될 윤리가 있죠. 그건 문화윤리겠죠. 전쟁윤리, 문화윤리, 또는 뭐 생명윤리, 생명공학기술 막 발달하잖아. 그럼 그 생명을 다룰 때 우리가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뭐 생명윤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윤리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의 분야들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따가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냥 말 맞추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말 맞추기라고 할 수가 있어. 아, 우리가 문화윤리도 적었고 생명윤리, 과학윤리, 환경윤리 뭐 다 적었네요. 그래서 요 분야를 그래서 이 환경윤리에 대한 설명이 환경에 대한 설명이 막 나왔어. 그럼 이거 환경윤리네. 만약에 뭐 자살, 안락사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럼 생명에 관한 거잖아. 생명윤리겠네. 그쵸? 자, 뭐 전쟁, 핵 문제 이런 거 나왔어. 그럼 전쟁윤리겠지.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뭐 가요라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그림이라든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 뭐 이런 게 나와서 그럼 그 문화윤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공정한 분배, 공정한 처벌 이런 거 얘기한다면 그건 사회윤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여러분이 그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거는 이쪽이겠는데 라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국어적으로 여러분이 사회에서 지켜야 될 윤리 얘기하면 이건 사회윤리, 과학에서 지켜야 될 거 얘기하니까 이건 과학윤리겠는데 요렇게 여러분이 문제 맞춰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런 윤리들 실천규범 윤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생활 속에서의 윤리야. 그래서 이거 도덕이랑 생활과 윤리라는 이 과목이랑 되게 이 내용이 커리큘럼이 완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고졸 도덕이라고 하면 사실은 생활과 윤리 교과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생활 윤리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규범윤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규범윤리학에는 이론규범윤리학이 있고 실천규범윤리학이 있다. 자, 그래서 이론규범윤리학의 예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칸트의 의무론, 벤담의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이렇게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실천규범윤리학이라고 한다면 그건 응용윤리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종류로는 환경윤리, 과학윤리, 사회윤리, 전쟁윤리, 문화윤리, 생명윤리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 얘기 안 했네요. 자, 여러분 얘는요 당연히 이 윤리학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환경윤리는 환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환경 문제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쪽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내야 되기 때문에 학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제적 성격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쪽의 지식을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윤리학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환경학에 대한 지식도 같이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학문의 지식을 가져와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학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경험과학적 지식들을 좀 필요로 한다. 우리가 요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자, 이번에는 규범윤리학을 다 했어. 자,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메타윤리학을 해야겠죠. 자, 메타윤리학.
자, 메타는 제가 일단 메타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었어. 그치? 메타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20세기 초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자, 이게 윤리학 자체가 이게 메타해 보자는 거야. 자, 여러분, 메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 인생을 위에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구원 역사였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것처럼 메타, 윤리학 전체를 위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윤리학 자체가 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우리는 윤리학 자체, 그냥 윤리학에서 이론 하나하나 만드는 거 말고 그냥 윤리학 자체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메타 윤리학은 자, 윤리학 자체를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 메타는요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서 보다라는 뜻이야. 한 차원 높은 위치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야. 선하다고 아까 우리 규범윤리학이 선이 무엇인가였잖아. 그럼 선하다는 게 뭔데? 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야. 선하다는 게 뭔데? 라는 걸 살펴보자라는 거야. 자, 메타윤리학은요. 그래서 이 위에서 살펴봐서 윤리학 그 자체를 명료하게 윤리학 그 자체를 명료하게 이해해보자. 윤리학이 학문이 될 수 있는지부터 좀 살펴보자. 라고 지금 윤리학 자체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메타윤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윤리학에서는 여러분이 세 가지로 이 메타윤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메타윤리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 윤리학이 과연 학문이 될 수 있어? 를 살펴보기 위해서 접근을 세 가지 합니다. 이 윤리학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접근. 윤리학의 학문 가능성. 자, 여기 옆에 써볼까요? 윤리학의 이 학문적 이게 학문이 될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리학은 학문이 될 수 있을까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윤리학의 학문이 될 수 있는지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자.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자 해서 세 가지의 접근을 합니다. 먼저요, 이 언어적 접근을 합니다. 언어적 접근을 하고요, 또 논리적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요, 인식론적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언어적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윤리학의 언어, 용어, 단어의 개념을 분석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윤리학에서 말하는 윤리학은 선한 것을 찾아. 그럼 선한 게 뭔데? 윤리학의 이 언어, 뭐 용어, 자 이런 것의 의미 분석을 해보자고. 여기서 쓰는 개념 이런 것의 의미를 분석을 해보자고. 자,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 본다는 거야. 선하다고 선한 게 뭔데? 선한 게 뭔데?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논리적 접근에서는 이 추론 과정이 논리라는 거는 추론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논리적 구조의 어떤 타당성, 논리성을 검증 분석을 해보자는 거야. 자, 이 도덕적인 명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도덕적 명제를 이게 추론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게 뭐 소전제, 대전제, 뭐 결론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이유가 있고 결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논리적 구조의 타당성. 그게 타당하냐고. 그 원인이 타당하냐고. 이 타당성, 논리성을 검증하고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적절하냐고. 우리도 이런 거 하잖아. 누가 아니 이렇게 하려고 왜? 해서 그 이유가 타당한지 보잖아. 그 이유가 타당한지 보겠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인식론적 접근은 뭐냐면 근데 도덕적인 선악을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거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야. 알 수 있나?
이게 인식이 가능한 거야. 인식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요,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요. 선악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인지 가능합니다. 인식 가능합니다. 인지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자, 아니요, 그럼 객관적 선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없어요. 비인지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인지주의는 뭐? 선악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선악 존재합니다. 자, 선악 알 수 있다. 선악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인지주의. 자, 이 비인지주의는 객관적 선악 같은 건 없습니다. 자, 이 객관적인 선악 같은 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인지주의의 대표적인 입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도덕이라는 건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주의가 있어요. 이모티비즘이라고. 이모션이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와서 그냥 도덕이라는 건 감정 표현에 불과해. 도덕은 감정 표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2단원 가면 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낙태가 선하다, 악하다. 너는 낙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자, 그거는 너가 낙태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덕은 그냥 감정 표현에 불과한 거야. 도덕은 그냥 네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낙태가 나쁜다. 그냥 너는 거기에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거야. 도덕이라는 건 이게 실제하지 않아. 선하다, 악하다 같은 건 없어. 그것을 딱딱 나눌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그건 너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거야. 네가 낙태에 대해서 좀 낙태가 악한 일이라고 생각해? 야, 그거는 네가 낙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거지. 그게 선하다, 악하다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건 객관적인 선악 같은 건 없어. 자, 도덕은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 이런 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아까 이모션이 감정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모션에서 따와서 이모티비즘이라고 합니다. 이모티비즘. 이게 바로 뭐냐면 도덕? 그거는 선하고 악하고 이런 건 없어. 그냥 네 감정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야. 너는 네가 좋다라고 네가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악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비인지주의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뭐 아시면 되냐면 이 규범윤리학, 그쵸? 규범윤리학 안에는 뭐가 있어? 이론규범이 있고 실천규범이 있다. 자, 그리고 규범윤리학이 있고 또 무슨 윤리학이 있어? 메타윤리학이 있다. 메타윤리학은 윤리학이라는 것을 위에서 쳐다보는 건데 이 언어적 접근, 선하다? 그럼 그 말의 뜻이 뭔데? 그 용어를 분석하자. 논리적인 추론 과정. 얘가 지금 타당해? 그 논리적 검증을 하자. 자, 그리고 이 인식론적 접근. 선악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자, 요런 접근들을 통해서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해.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메타윤리학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보기에 여러분 보기나 이런 박스를 주고 거기에 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이게 메타윤리학인지 규범윤리학인지 이제 이 다음에 배울 기술윤리학인지만 구분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따 문제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규범윤리학, 그리고 또 규범윤리학 안에는 이론규범, 실천규범, 그쵸? 그리고 메타윤리학,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이제 기술윤리학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술윤리학. 자, 기술윤리학에서 중요한 건 이 기술이라는 말뜻만 알면 됩니다. 자, 기술윤리학에서 이 기술이 테크놀로지, 어떤 과학기술 할 때 그 기술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기록하고 서술한다는 뜻입니다. 기록하고 서술한다. 자, 여기서 이 기술윤리학의 이 기술이 뭐다? 기록하고 서술한다. 기록하고 서술한다. 라는 이 뜻이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테크놀로지가 기술이잖아. 테크놀로지가 아니지. 그치? 테크놀로지는 과학기술 할 때 기술이잖아. 그래서 영어로도 description이 뭐예요? 묘사지, 묘사. 자, 그래서 묘사하는
이 기록하고 서술하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서술하는 있는 그대로를 묘사해주는 윤리학이다 라고 해서 영어로도 description에서 와서 이 descriptive가 됩니다. descriptive. 자, descriptive ethics가 되는 거야. ethics는 안 써도 되죠? 자, ethics는 윤리학. descriptive ethics. 자, 라고 해서 이 기술 윤리학을 영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기술 윤리학은 어떤 거냐면, 어떤 지역에 가면 막 이런 게 있잖아. 그 서로에 대한 어떤 친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해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잖아. 그치? 근데 어떤 지역은 이런 지역이 있대요. 물이 진짜 귀한 지역이야. 물이 진짜 귀한 지역이어서 어떻게? 여기는 내 몸의 수분을 너에게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네가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나는 말해줄 거야. 해서 어떻게? 내가 진짜 친밀함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한테 침을 뱉는데 너무 이상하지 우리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걸 이렇게 연구하는 거지. 이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말미암아 정말 친밀한 사람에게는 내 몸의 수분을 나눠준다는 뜻으로 침을 뱉는 것이 이들의 이 어떤 인사 풍습이 친밀한 사람에게 소중함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관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 자, 요것들을 그냥 이렇게 서술해 주는 거야. 이런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관행, 관습, 현상, 자, 이런 것들을 그냥 기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서술해주는 게 윤리다 라고 보는 것이 이 기술 윤리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 기술 윤리학에서 우리가 핵심 단어는 기록하고 서술한다. 기록하고 서술한다. 자, 뭐를 기록하고 서술한다? 도덕적 관행이나, 자, 적어봅시다. 자, 도덕적 어떤 관행, 관습. 자, 이런 것들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경험과학적으로, 자, 그냥 보이는 대로 기술한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경험과학적 탐구 방법으로 기술, 그러니까 기록하고 서술한다는 거야. 그쵸? 기술하고 설명한다. 기술하고 설명한다. 기술하고 설명한다. 자, 요런 것들이 기술 윤리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가치를 부여해서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인과관계를 서술한다는 거지. 가치 중립적이야. 뭐가 좋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고 객관적으로 인과 관계를 서술해주고 이 있는 그대로 묘사해주는 것, 있는 그대로 묘사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이 윤리학입니다 라고 보는 입장이 기록하고 서술하는 게 윤리학입니다. 기술 윤리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술 윤리학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같이 봤어요. 지금 그쵸? 자, 그래서요,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자, 이 분류가 있어야 돼.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그쵸?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근데 그 중에서 이 기술 윤리학 같은 거는 지금 보니까 어때? 그냥 사실 그대로를 지금 적어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사실의 학문이다. 사실 그대로를 적어주는 거니까 이건 사실의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를 기술윤리학을 조금 우려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식인 문화가 있는 곳이야. 여기는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식인 문화가 생겼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그거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잖아, 그거.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우려가 있냐면 극단적인 어떤 이 윤리적 상대주의. 다 괜찮아. 아니, 식인 문화인데 괜찮습니까? 극단적 윤리적 이 상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거.
상대주의의 우려가 있다.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질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이거? 이 시대와 장소를 관통하는 보편적 윤리라는 게 있단 말이야. 시대와 장소 상관없이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데 시대와 장소를 관통하는 그런 시대와 장소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게 보편적 도덕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외워야 될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걸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외워야 할 것. 자,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 윤리학의 분류 공부했어. 윤리학의 분류를 우리가 공부하고 났을 때 여러분의 머리에는 자, 이 지도가 그려져 있어야 돼. 우리는 윤리학의 분류를 공부했고요. 자, 윤리학의 분류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규범윤리학. 자, 또 뭐 있습니까? 규범윤리학 두 개로 나눠지고, 그쵸? 또 뭐가 있어요? 메타윤리학. 그쵸? 자,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자, 근데 이 규범윤리학은 이론 규범윤리학, 그리고 실천 규범윤리학. 이렇게 나눠진다. 자, 머릿속에 이 지도가 있으십니까?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자, 여기서 규범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규범이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당위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었고, 그쵸? 당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규범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자, 가치가 개입,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건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 기준이나 어떤 방향 제시를 하는 겁니다. 기준, 방향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중에서 이론적 토대가 중요해. 윤리학은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는 걸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론 규범 윤리학인데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공부했어. 그쵸? 자, 칸트라는 사람이 이론 규범 윤리학을 제시했고 벤담이라는 사람이 규범 윤리학을 제시를 했고 이론을 제시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제시했어요. 그쵸? 아리스토텔레스도 제시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은 칸트 하면 여러분 머리에 뭐가 떠올라야 돼? 자, 칸트는 이게 선한 거라고 했지. 칸트는 의무론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 이론을 통해서 얘는 뭐를 얘기했어? 선한 거는요. 도덕 법칙이니까 한 것입니다. 자, 그 동기가 이건 도덕 법칙이니까 도덕법도 준수한 것이 선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칸트였어. 벤담하면 뭐가 생각나셔야 됩니까? 공리주의가 외워지셔야 돼요. 자, 공리가 중요합니다. 최다 최행이 중요합니다. 최대 다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쾌락을 얻는 것, 가장 많은 이득이 나는 것.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뭐였습니까? 덕윤리. 그치? 자, 그 덕윤리에서 중요하게 여긴 건 뭐예요? 행위자보다 행위자의 성품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행위보다 행위자가 중심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행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이렇게 줄줄줄줄 저처럼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론 규범의 예시를 봤고요. 우리는 자, 실천 규범에서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공백이 발생했어. 어떤 공백이 발생했어요? 아니 과학기술은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발전하는데 지금 어떻게? 윤리는 이렇게 발전해서 여기 사이에서 뭐가 발생했어? 윤리적 공백이 발생했다. 자, 요거 얘기한 사람이 우리가 뒤에 많이 배우게 될 텐데 이거 얘기한 사람이 요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요나스. 자, 이름 지금 알아두는 것도 좋아요. 지금 외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니 이렇게 많은 이론 규범 윤리학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니 지금 20세기 중후반에 이제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 윤리는 그렇게 빨리 발전하지 못하니까 이 공백을 메워야 돼. 뭘로? 실천 규범 윤리학을 통해서 메워야 돼.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해. 실제적인 문제 실천이잖아.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해.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
환경 분야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환경윤리. 자, 그리고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윤리를 해결해야 됩니다. 과학윤리. 자, 그리고 생명의료 분야에서의 어떤 이 윤리를 해결해야 합니다. 생명의료윤리. 이렇게 각 분야, 생활 전체에서의 각 분야에서의 윤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봤던 것이 이 실천규범윤리학이다 라고 했었고, 이 실천규범윤리학은 어떤 성격 가지고 있어요? 이게 환경학의 지식을 가져와서 거기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인접학문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 학제적 성격을 지닌다. 인접학문에 도움을 받는 걸 학제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쵸? 그럼 여러분은 규범윤리학, 이론규범윤리학이 있고 실천규범윤리학이 있는데, 칸트, 벤담, 아리스토텔레스가 각각 이런 의견을 주장했었어. 줄줄줄 쓸 수 있어야 돼. 다 외워야 돼. 자, 그리고 실천규범윤리학은 이런 윤리적 공백 때문에 나타났는데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각 분야를 찾는 문제가 보통 나온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학제적 성격이라는 게 많이 이 도덕 교과에서 얘기되는 부분이니까 요거까지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메타윤리학은 뭡니까? 자, 메타 위에서 본다 라고 했어. 아니, 윤리학이 학문이 될 수 있어? 윤리학 자체가 좀 명료해져야 될 것 같은데, 야, 윤리학이 학문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그거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메타윤리학에서는 3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었지. 야, 그 언어가 지금 걔가 말하는 선하다는 게 대체 뭔데? 라고 얘기하는 언어적 접근이 있었고, 아니 그 논리적 추론 과정을 보자고. 논리적 이 추론 과정을 보자. 이 논리적 검증을 거치자 라고 하는 이 논리적 접근이 있었고, 또 뭐야? 아니 그게 선악이 과연 인식 가능한 거야? 인식적 접근이 있었죠. 그래서 인식 가능하다, 인식 가능하지 않다. 인식 가능하지 않다는 뭐야? 그냥 감정 표현의 도덕은 불가한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학문적 이 윤리학이라는 게 학문이 될 수 있어?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이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무엇으로요? 언어적 접근, 이게 논리적 추론 과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논리 구조를 가지고 또 어떻게 이 인식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메타윤리학이다. 메타윤리학이다. 자, 그리고 기술윤리학은 뭐 기억하라 했습니까? 자, 기록하고 서술한다. 이거 디스크립션에서 왔다. 라는 얘기 했었어. 그치? 자, 그래서 그냥 이 기술하는 거야. 윤리학. 이 규범윤리학, 자, 메타윤리학, 자, 그리고 기술윤리학은 뭐 하는 거다? 이거 그냥 기록하고 서술하는 거야. 여기는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냥 기술해 주는 거야. 기록하고 서술하는 거야. 기록하고 서술하는 거야. 뭐를요? 객관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그냥 여기는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자, 여기는 수분이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문화가 생겼어? 아, 서로에게 인사할 때 침 뱉는 그런 인사 습관이 생겼대 라고 어떻게 이 객관적인 인과 관계를 그냥 이 기록하고 서술하는 거다. 객관적인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래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술 윤리학이다. 디스크립티브 에틱스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쵸? 그래서 요 두 개는요, 메타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현실적인 삶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좀 없어요. 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 해결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현실적 어떤 삶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해결에 관심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 여기를 제가 형광펜을 쳐드릴게요. 여러분이 혼자 백지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자, 윤리학의 분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자, 요거 표시할 수 있어야 돼. 여기 내가 표시하는 부분들 여러분 쓸 수 규범윤리학이 있고 메타윤리학이 있고 기술윤리학이 있습니다. 규범윤리학에는 이론규범윤리학이 있고 실천규범윤리학이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그리고 각각 이론규범 윤리학이 뭐고 실천규범 윤리학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론규범 윤리학은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들인데요. 이거 여러분 어차피 외워야 돼. 칸트는 의무론을 얘기했고요. 칸트는 도덕법칙을 준수하는 게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벤담은요, 공리주의를 제시했고요. 이 사람은 지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를 제시했고요. 행위보다 행위자의 성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실천규범 윤리학은요, 해결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예시로는 환경윤리, 과학윤리, 생명, 의료윤리, 사회윤리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메타윤리학은요. 메타윤리학은 윤리학을 위에서 바라보는 건데, 자, 이게 학문적 성립 가능성이 있어? 이게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건데, 이게 그럼 네가 말하는 선이 뭔데? 이런 식으로 용어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또 이 논리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인식 가능한가 이런 세 가지의 접근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기술윤리학에서는 그냥 이 도덕적인 관행이나 관습을 그냥 기록하고 서술하는 거, 그냥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여기를 백지 테스트를 놓고 이렇게 해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 분석을 주된 목표라는 윤리학. 자, 우리가 이걸 보니까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자, 이거잖아. 우리가 메타윤리학 배우면서 메타윤리학 배웠잖아. 그치? 우리가 메타윤리학을 배우면서 메타윤리학에서 뭐 배웠어? 언어적 접근이 있고요. 이 논리적 접근이 있고요. 또 뭐 있었습니까? 이 접근이 있었잖아. 그치? 언어적 접근이 있었고 논리론적 접근이 있었고 이 인식론적 접근이 있었잖아. 지금 여기에서 뭐 얘기한 거야? 언어적 접근이랑 논리적 접근 얘기하고 있잖아. 언어의 의미 분석이래잖아. 추론의 정당성이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몇 번 되는 거야? 메타윤리학이네요.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윤리학은 했는데 도덕적인 관습, 자, 풍습에 대해서 그냥 묘사해줘요. 객관적으로 서술해줘요. 그냥 기록하고 서술만 해주는 거 뭡니까? 기술윤리학. 이렇게 쉬워. 이렇게. 자, 그 다음 응용윤리 분야라고 하면 응용윤리가 내가 뭐라고 했어? 응용윤리라고 하면 그거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실천규범 윤리학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 실천규범 윤리학인지 몰라도 풀 수 있다. 봐봐라. 생명윤리. 자살이나 안락사는 생명에 관한 거잖아. 자,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윤리 괜찮지. 그런데 밑에를 봐봐. 전쟁이나 핵 문제는요, 문화랑 상관이 없잖아. 문화윤리에 이걸 갖다 놓으면 안 되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X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적절하지 않은 건 이게 정답 되겠네. 오존층의 파괴,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잖아. 그러니까 환경윤리에서 다뤄줘야지. 공정한 분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건 사회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 맞죠? 사회 안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런 거 다루니까. 자, 그 다음도 이게 실천윤리 분야.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하는 실천규범 윤리학 물어보는 거야. 사회 참여는 시민의 의무인가? 사회적 가치의 공정한 분배 기준. 이거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생명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과학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환경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뭐 얘기하는 거야? 사회윤리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사회윤리 2번이 정답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알겠죠? 자,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알겠죠, 여러분? 자,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이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고 그것이 문제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적용이 돼야 되는지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1강 윤리학의 분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 테스트 혼자 계속 해보시고 기출문제 계속 풀어보시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완벽하게 여러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